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한 번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 공장들은 지금 가동이 다 중단됐고, 또 거기에 육상, 해상, 항공까지 모든 물류망도 지금 단절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격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현재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뉴노멀 시대랑 같이 엮어져서 결국 물류가 어떻게 변할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와 이제 물류는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는 어떤 게 있고, 포스트 코로나19 그 후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5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도 222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186만 명 정도가 확진 환자가 돼 있고 11만 8천 명을 넘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중국 정도의 중국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정도, 그다음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되는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이제 국경을 먼저 걷어 잠궜고 도시를 봉쇄했고 공장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면서 전 산업에 대해서 생산이 일단 먼저 타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상생활하고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소비까지도 크게 위축되면서 미중의 경제 불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여기 월스파고 은행에서 2월 말에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 보면은, 요 시점이 제가 2월 17일 정도를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만 한 7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한 1,700명 정도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3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월스파고 은행에서는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세계적 특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일상용품에 대한 용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이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가 이제 사태 초기에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거에 대한 것만 초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변할 건가.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중국과 이제 글로벌 기업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봤는데, 포천 1000대 기업 부분에서 글로벌 1000대 기업 중에서 실제로 983개 정도가 중국 내 뭐 1, 2차 그다음에 직접 투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연관된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중국 공장이 멈추면은 실제로 의약품 부분에 대한 공급이 부족이 발생될 수 있다 부분을 말했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애플이 중국에 오리라는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고 이제 파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파급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국경이 폐쇄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전체가 완전 가동되고 있고, 중국은 1개 정도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요타 일부 부분에 대한 게 되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가동이 일부 중단돼 있어서 한 반 정도 돼 있고, 북미나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 인도, 유럽의 모든 공장들이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장 부분도 대부분 공장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TV나 가전이나 철강 가공센터까지도 모두가 지금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패데믹 선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는 결국은 상당 부분 지금 영향이 클 거다. 그래서 각국마다 경쟁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에 대한 거를 낮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보면은 경제는 한 3,200조 정도가 증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계 무역량 부분에서 한 32% 정도가 감소될 거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는 별로 영향이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계약된 물량 이 선적되는 거 일부 선적이 미뤄진 부분도 있지만 그랬는데 우리가 3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뭐 0.2% 정도 수출 감소가 있었는데 4월 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1일에서 10일까지 부분에서 19% 정도가 감소됐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계약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성사된 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출 감소율은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는 이 숫자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코로나19와 이제 두 번째 물류 부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늘길, 바닷길, 땅길 모두가 이제 막혔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화물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항되지만 여객기 부분에 벨리카고라고 하는 여기 밑에 싣고 다니는 벨리카고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중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항공 운송 부분 중에 한 50%, 40에서 50% 정도가 벨리 화물 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가 지금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전력 같은 경우는 항공 운송망 부분에 대한 거 훼손돼서 수출에 큰 타격이 있다. 지원을 촉구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대체 노선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중 노선에 보면은 이제 회리죠. 하회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1월 28일 이후에는 지금 승객을 하나도 못 싣고 이제 화물만 싣고 다니는 부분이고 이것도 불안전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현대상선의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전월에 비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물량을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을 이제 물동량을 이 감소되면서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 신청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월달 부분에 대한 건 한 11.7% 정도까지 물량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서 각국은 이제 국경 봉쇄되면서 선원 교체 부분, 그러니까 이 입국을 금지시키면서 선원의 교체가 안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운항이 안 되고 그다음 항만 근로자 부분에서 그다음 출근을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정상적인 하역이 안 되고 선적도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적체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단절의 피해가 상당 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에 대한 건 우체국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우체국 부분에 일반 국제 우편물은 전면 이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거고 EMS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3월 16일 현재로 보면 43개 국가에서 이 부분들 EMS 우편물을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국의 국내 상품 배달에도 큰 차질을 받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 그다음에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현재 재고 보충을 위해서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온라인에 강자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발생돼서 일부 물류창고가 폐쇄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하는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 부분에 대한에서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아닌 비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고객의 주문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가 극히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식량 공급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부분들, 유엔에서 발표한 부분에 보면은 지금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서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각국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 3월 24일자로 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출량을 조절해서 조건부로 일부 해제를 하긴 했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쌀, 그다음에 세르비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영향으로 이제 밀값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오르고 있고 쌀 부분도 상당 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반 생필품을 넘어서서 식량 위기가 오면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가 공급망에 어떤 리스크를 주는지 이걸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급망에 리스크를 가져오던 대표적인 사례는 자연재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부분에 의해서 지금 공급망이 단절된 그런 사례가 있고, 감염병은 지금 코로나19 외에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 또한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은 뭐 유엔의 이란 제재나 북한 제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급망에 타격을 준 대형 사건들이 있는데, 기업은 이 빈도 자체가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는 소홀하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생산 중단 등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80년대에는 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2배 이상 지금 많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악재로 인한 생산 차질과 대처의 사례 중에서 먼저 필립스 사례를 한번 보면은 2000년도에 멕시코 마이크로칩 공장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원인은 낙진 사고였고, 처음엔 일주일 정도만 이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를 공급했는데, 노키아 같은 경우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첫 번째 이제 필립스와 협상을 통해서 필립스의 다른 타 공장에서 생산품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공급선을 필립스 외에 다른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앨리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된 거로 파악이 돼서 수개월간 이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앨리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부분은 이제 동일본 일본 도호쿠 지방의 리히터 9.0 강진하고 이후 발생된 쓰나미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많이 피해봤던 게 이제 석유화학이나 제철소, 정유업계,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 업체들, 그다음에 전자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품 부분들을 조달받았던 세계 전체 공급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자동차 회사 부분의 대응이 달랐는데,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이제 혼다와 닛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그러니까 해당 지역 공장만 일부 이제 가동이 중단된 됐는데, 이때는 11년에 이제 도호쿠 대지진 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고 공급선도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의 26개 공장 모두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동되는 데도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때 도요타는 2011년에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도 지금 지트, 그러니까 낭비 없는 완벽한 동결을 추구하는 지트에 의한 도요타 시스템 TPS를 계속 고수하면서 이 리스크에 오히려 취약해서 회복이 상당 부분 늦고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작년 7월 달에 발생된 이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하고 세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가 겪은 공급망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칭가스하고 그 다음에
강강액 재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금지되면서 상당 부분 긴장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큰 탈이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그 반도체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OLED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세계 우리가 공급률 MS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급망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같은 일본의 소니나 도시바나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모든 기업들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리스크가 왔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큰 리스크를 받는 산업이 어디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대체 공급 차수가 적고 안전 재고를 적게 가져가는 대표적인 하이테크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 위험은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럴 공급망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에서 2만 5천 정도의 부품이 글로벌에서 지금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망 전망,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 건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공급망은 기본적인 거는 여기 집중 생산 부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물류 거점이나 생산 거점을 생각할 때 생산비 부분이 가장 싼 데가 어딘가, 요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WTO가 되면서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여기에 물류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산비와 물류비를 합친 코스트가 어디가 적은가, 요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FTA가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생산비와 물류비에 관세까지 포함된 세 가지 토탈 코스트를 가지고 어디가 경쟁적인가, 요 부분을 생산 거점이나 물류 거점의 선정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썼던 물류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집중 전략, 생산 부분하고 지연 전략, 그다음에 재고에 집중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집중 생산이라는 것은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하인즈의 동아소 케첩은 3개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부분들, P&G의 프링글스 같은 경우는 2개 공장에서 전 세계를 공급하는 그런 집중 생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지원 전략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나 지역, 집단별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게 시키기 위해서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지원화시켜서 표준화 이점과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바이시클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에 자전거를 5개 정도의 걸로 나눠서, 그러니까 핸들 부분하고 바퀴 부분하고 바디 부분 이런 부분에서 5가지로 구해서 각 상품마다 3개 정도의 각기 다른 모델을 가지고 총 120개 정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그런 최종 상품의 지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고에 집중화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별 시장별로 생산해서 운송하고 보관하고 분배하던 체제에서 지역별 운송과 조립 분배 센터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뭐 암스테르담에 물류센터를 거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뭐 PC를 유럽의 단일 반제품 형태로 유럽으로 보내서 여기서 뭐 각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각 나라별로 뭐 윈도우를 세팅하고 그다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을 했던 부분 하는 게 뭐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의 집중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앙 집중형 물류센터에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서 이 기능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지역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물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런 3가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봤는데 이번 코로나19가 오면서 실제로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물류망이 연결되어 있는 국경을 봉쇄되고 그다음 사회적 격리 부분을 가져오면서 우리 코로나19는 원부자재 공급이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물류를 중단시켜서 공급망 전체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조업 부분하고 유통업 부분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걸 한번 보면은 제조업에서는 지금 글로벌 집중 생산하고 싱글 소싱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탄력적 공급망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 물자나 보건, 의료, 방역, 그다음에 일용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자국 내로 유턴하는 그런 작업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자체를 제약시했던 G2 세대에서 안전 재고 확보와 그다음에 물류 네트워크를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하고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쇼핑에 중년이나 노년층 등 새로운 이용자가 크게 유입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온라인 구매에서 구매 상품 부분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은 옴니채널 형태 매장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등 해외 직구 경험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직구와 역직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급망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탄력적 공급망 관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집중 생산과 싱글 소싱을 통한 조달은 탄력적 공급망 관리로 급속히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지트 적기 생산 체제는 의 위험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원부자재의 글로벌 집중 생산하고 싱글 소싱을 통한 조달은 결국은 멀티 소싱의 탄력적 공급망 관리로 급속히 재편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차이나에 집중됐던 중국에 집중됐던 이런 공급망 부분에서 최소한 여기서 2개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된다. 하나도 불안하다 하는 부분에서 2개 정도를 더 가져와서 3개 정도의 채널을 가져가려는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5,000에서 3만 개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타격에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2만 개 정도의 납품 공장이 133개의 부품 공장, 그 다음에 31개 조립 공장, 그 다음에 11,000개의 딜러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 이런 글로벌 생산하고 유통 시스템을 이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들을 도출해서 이거에 대한 재편 작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초기에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이 위태롭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거의 80%를 훨씬 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해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반제품 부분으로 만들어서 중간재로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한 69% 정도가 중간재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EU로 가는 게 한 25% 정도 부분이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우리의 한 축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상당 부분 세계 글로벌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OLED부터 시작해서 디램 같은 경우 전자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 첨단산업 ICT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턴의 가속화인데 이게 지금 2월 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은 공급망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거됐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재고 상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서 일본은 이제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바꿨지만 생산 라인을 이전했지만은 유통업체는 중국의 제품의 관세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고율 관세 부과 전에 상품을 상당 부분 많이 사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 상태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2월 정도 아까 표에서만 것처럼 상당히 미국에도 영향이 적을 텐데 이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생필품 사재기 부분이 일어나고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여기는 뭐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그걸 크게 동요되지 않았는데 일본에도 지금 사재기 부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전략물자나 보건이나 의료 방역, 그다음에 일용 소비재 상품은 산업은 결국은 자국 내로 유턴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밑에 이제 표에 보면은 백악관의 무역제조정책국장이 2월 23일에 폭스바겐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게 N90, 그러니까 마스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런 중요한 6.2 때는 뭐 동맹 자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시 미국 내로 옮겨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게 2월 23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역 안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국으로 가져 들어오려는 흐름이 상당히 쓸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기업 다시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부분. 그래서 유통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일자리 부분이랑 같이 연결돼서 애플이나 GM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유턴되면서 뭐 22,200개 그 양질의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고, 미국에는 상당 부분 지금 2018년만 해도 800개 넘는 900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리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EU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런 업종에 대한 것은 유턴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고에 대한 재배치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혼다하고 닛산 같은 경우 11년에 도호쿠 지진 이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지진에 잘 대처한 부분처럼 이런 요거와 극명하게 달았던 뭐 도요다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거 재고에 대한 재배치 문제가 상당 부분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1년 부분에서 재고량에 관련된 거, 그래서 재고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닛산 부분입니다. 근데 혼다 부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낮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진 전후에 일본의 자동차 업계 실적으로 보면은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닛산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매출액 부분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영업 이익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에 대한 거는 뭐 70% 정도로 떨어졌지만은 결국은 여기 영업이익률 부분은 마이너스 151%까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재고의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태 초기에 중국 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하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하나 때문에 결국은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국내 현대자동차가 휴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작게는 뭐 5, 6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트럭 공장 같은 경우 16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면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 보관할 거냐, 확보해서 어디에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명의 확진이 나오더라도 공장 전체가 폐쇄되는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결국은 무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인데 이거는 뭐 생산성 부분이나 앞에 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후에 LS 산점 청주 공장을 보면은 하루 생산량 부분도 3배 정도로 지금 올라갔고 불량률은 상당 부분 떨어지고 공정별 시간이나 라인나 근무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줄고 그다음에 이거는 가능하면 24시간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무인 공장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산성이나 효과성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무인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거 되는 게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부분보다 우리도 직접 겪은 마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극단적인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도레이 첨단 같은 경우는 기저귀 생산 라인에서 나왔던 이런 부직포 부분을 결국 마스크용 필터로 전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건 같은 뭐 일종의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GM에다가 인공호흡기 생산해라 자동차 회사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유연 생산이라 그러면 뭐 자동차 공장에서 대형차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뭐 소형차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동종 산업 간에 움직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히 산업을 넘어선 그런 유연 생산 시스템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인 맞춤형 부분하고 여러 가지 소비의 성향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서만 자동차만 생산한다는 그런 생산 그게 아니라 시대 트렌드에 관련돼서 빨리빨리 전환해서 생산 제품을 바꿔놓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안면보호 마스크를 한 달에 100만 장씩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산소호흡기나 뭐 이런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모자란 부분이 이거니까 결국 유유 시설 부분 자동차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 유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건 공장 가동을 뭐 폐쇄시키지 않고 여기 특례 돼서 이거를 가동한다 그러면 공장 뭐 폐쇄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연 생산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축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부분으로 가면 온라인에 신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가 온라인 쇼핑에 들어오고 새벽 배송에 지금 새로운 고객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처음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앱을 깔고 그다음에 그 개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뭐 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증을 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장기간 되면서 여기에 숙달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편해지면서 거꾸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락인이 돼 버리면서 다시 온라인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락인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대 조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트렌드와 새롭게 이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상품이 확대되는데 2003년도에 사스가 생기면서 대표적인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이때 회생해서 어려웠던 회사들이 회생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이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나 오토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신선식품이나 의약품, 보건위생용품, 생필품, 그다음에 일용 소비재 전반에 걸쳐서 소비가 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뭐 자동차나 이런 고가에 직접 이때까지 타봐야 됐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온라인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상품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게 넓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반적으로 유생용품 부분에 대한 마스크나 손선생제나 뭐 이런 부분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옴니 채널이 일반화될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는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제 기피하면서 온라인 구매 후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제 수령해서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구매 후에 배달 의뢰하는 등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이게 합쳐지고 옴니채널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대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경계를 두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라이브 쇼핑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거대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뭐 매장,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걸어가는 형태로 돼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표하는 그런 형태. 부분도 상당히 거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비대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옴니채널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거기다 물류까지 합체돼서 새로운 형태의 옴니채널이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BT 부분, 그러니까 직구 역직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욱 확산화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부분이 구입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유씨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든지 아니면 국내 직구 사이트에서 관련 품목을 구매하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밑에 이제 몰테일의 개인 위생 용품 부분에 대한 거 전년 대비 뭐 손소독되는 뭐 10,000%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도 해외 마스크나 이런 것은 해외에서 직구 부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로 좀 되는 게 이게 신한류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국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한국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뭐 식품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진단 검사 시약 같은 이런 부분들, 의료 보건 부분뿐 아니라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한국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되는데, 이게 다량 수술보다는 직구나 역직구를 통해서 많이 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 그러니까 코로나 19 위에 19에다가 그다음 뉴노멀 시대에 이게 합쳐져서 물류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급망 변화 부분에 대한 걸 봤는데, 제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탄력적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랬던 다극 부분, 여러 쪽에서 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장거리 움직여졌던 부분, 대량 운송되는 그런 부분에서 권역, 그러니까 클러스 내에 이걸 그 복잡한, 아까 자동차 같이 그래 복잡하게 다국에 걸쳐 있던 그런 공급망보다는 클러스 어느 권역 내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되는 거. 그래서 그 권역 내에 움직여지는 거. 그다음에 단거리 부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그다음에 그 대량보다는 중량 정도. 이게 운송이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건 이거 자국 내 유턴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운송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 것 같고, 국내 운송 비중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제고 확보하고 물류 네트워크 재배치 작업에 돌입하면서 원부자재 완제품의 보관 거점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 다음에 위치 부분뿐만 아니라 규모 부분, 이걸 선정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인 스마트 팩토리와 유연 생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무인 물류 시스템, 그다음 유연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온 부분이 바로 무인 스마트 창고 부분, 웨어하우스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유연 물류 시스템은 지금까지 생산했던 부분이 자동차에 물류를 하던 회사에서 이제 거기서 마스크를 가면 마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조달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이런 공급망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 구축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운 이용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결국은 연령이나 지역별, 그다음 국가별로 개인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개발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매 상품군, 그러니까 온라인 상품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적 인프라, 물류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거, 이게 뭐 저온이나 뭐 설치나 새벽 배송, 뭐 심야 드론 배송뿐만 아니라 보관함, 그다음 도시물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에 대응하는 그런 물류 인프라 구축하고 이거에 대한 활용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옴니채널 형태의 매장이
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구매하는 형태 캐시앤캐리 부분에서 뭐 캐시앤딜리버리, 그다음에 클릭앤캐리, 클릭앤딜리버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류가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B2B뿐만 아니라 B2C, B2 리테일까지 가는 B2R 부분, 그다음에 C2C 리테일에서 이제 컨서머 같은 그 매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관함 같은 이런 보관함에 배송하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배송 역량을 새롭게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마스크 등 해외 직구 경험이 이제 CBT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CBT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국제 특송 부분뿐만 아니라 통관이나 국내 배송까지 일괄적인 물류 배송 역량이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잠깐 본 것처럼 이제 이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우리 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복성 소비 부분이 상당 부분 일어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다른 때보다 중국이 빠르게 이제 회복되면서 중국의 보복성 소비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그 소비의 타켓이 어디가 될 거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 신한류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대처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그 어떤 면으로 이제 좀 모범적인 그런 대처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한국 상품은 믿을 수 있다는 부분, 한국의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류 상품 부분 외에도 이런 부분, 식품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건위생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위생 보건 부분에서 뭐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로 끝날 거냐. 그래서 아까 잠깐 한 것처럼 이게 소비가 지금 점점 이제 줄 수밖에 없고, 한 뭐 3분의 1까지 좀 감소가 되겠다.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우리하면 지금 소비 성향 자체가 50%까지 떨어지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언제 회복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공급망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의 취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시장에서는 아까 새로운 기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코로나19 상황을 잘 우리가 대처하고 극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